1795년 10월 24일, 이날 유럽 지도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세 나라가 테이블에 앉아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는 내 거, 저기는 내 거. 폴란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사라지는 순간 정작 주인은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영토 99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4배가 넘는 땅을 가진 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이 단 23년 만에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99만 제곱킬로미터가 0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무려 123년 동안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23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폴란드인이라는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3년 동안 봉기하고 실패하고 다시 봉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16세기. 폴란드가 유럽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루블린 연합.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은 단숨에 유럽의 거인이 됐습니다. 발트해부터 흑해 근처까지, 동쪽으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보다 큰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의 자유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당시 유럽은 왕이 곧 법이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죠. 왕이 원하면 전쟁도 증세도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왕이 죽으면 귀족들이 모여서 투표로 다음 왕을 뽑았습니다. 세습이 아니라 선거였던 겁니다. 귀족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의회인 세임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왕도 세임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올릴 수 없었고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16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비슷한 것을 실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폴란드를 부러워했습니다. 귀족들의 천국, 자유의 나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제도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베룸 베토, 라틴어로 자유로운 거부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행사하는 그 거부권, 바로 그 베토입니다. 귀족 의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외치면 그 법안은 무효가 됐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가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1652년 한 지방 귀족이 의회에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날 회의는 끝났고 그해 논의된 모든 법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반대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킨 겁니다. 이게 선례가 되자 귀족들은 이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늘리자는 법안? 내 지역에 세금이 더 걸리니까 반대. 도로를 건설하자는 법안? 내 땅을 지나가니까 반대. 개인의 이익이 국가보다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걸 눈여겨봤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들은 폴란드 귀족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법안에 반대해 주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소. 폴란드의 자랑이던 황금의 자유가 적들의 무기가 된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늘리는 법안은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누군가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러시아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폴란드는 겉으로는 여전히 대국이었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귀족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무섭게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프로이센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 독수리가 병든 폴란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마리 독수리가 누구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쪽의 프로이센입니다. 지금의 독일 북부 지역인데 이 나라를 이끈 왕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 역사에서는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피리도 잘 불고 철학도 좋아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교양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교양 있는 왕에게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다.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옆 나라 오스트리아를 기습 공격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폴란드. 프로이센 영토 한가운데를 폴란드 땅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프리드리히는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다스린 사람은 예카테리나 2세. 원래 독일 출신 공주였는데 러시아 황제와 결혼한 뒤 남편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된 여자입니다. 역사에서는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부릅니다. 대왕도 있고 대제도 있고 폴란드 주변에는 대자 붙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카테리나는 야심이 컸습니다.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려면 폴란드를 거쳐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지면 러시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약해야 한다.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남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는 오래된 제국이었죠. 한때 유럽 최강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프로이센한테 땅도 빼앗겼고요. 그래도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사실 폴란드 분할에 반대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그렇게 나눠 먹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아들 요제프 2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랑 프로이센이 나눠 먹을 거면 우리도 한몫 챙겨야죠.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도 동의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명했다고 하죠.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도 땅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이 세 나라에 둘러싸인 폴란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쪽 파벌, 저쪽 파벌. 심지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상대 파벌을 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폴란드인끼리요. 왕은 있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은 스타니스와프 아우구스트 포니아토프스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제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밀어줘서 왕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왕을 골라주는 상황이 된 거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나라는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군대를 키우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고 세금을 거두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귀족들이 베토를 남발하니 법이 통과될 리가 없었죠. 결국 폴란드 군대는 겨우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30만, 프로이센은 20만, 오스트리아는 25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9세기 말 조선. 동쪽에는 일본, 서쪽에는 청나라, 북쪽에는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안에서는 파벌 싸움, 밖에서는 외세의 압박. 200년 전 폴란드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1772년 세 마리 독수리가 드디어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1772년 8월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세 나라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나누는 자리에 주인이 없었던 겁니다. 조약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폴란드 영토를 셋이서 나눠 갖는다. 끝. 러시아는 동쪽 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벨라루스 일부 지역입니다. 프로이센은 북쪽 땅을 가져갔습니다. 프리드리히가 그토록 원하던 땅이죠. 이제 프로이센 영토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남쪽 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입니다. 하루아침에 폴란드 영토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400만 명.
어제까지 폴란드 사람이었던 400만 명이 오늘부터 러시아인, 프로이센인, 오스트리아인이 된 겁니다.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요. 폴란드 의회는 이 조약을 승인해야 했습니다. 세 나라 군대가 바르샤바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총칼 앞에서 서명한 조약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30%나 잘려나가다니. 그런데 이 충격이 폴란드를 깨웠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겠다. 드디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룸 대토를 없애야 한다.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788년 기회가 왔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폴란드를 감시할 여력이 없어진 거죠. 폴란드 의회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쉬지 않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4년 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91년 5월 3일 드디어 새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5월 3일 헌법.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 헌법이 1788년에 발효됐습니다. 프랑스 헌법이 1791년 9월에 발효됐습니다. 폴란드 헌법은 1791년 5월입니다. 유럽 최초의 성문 헌법이었습니다.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였고요. 헌법 내용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리베룸 대토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다수결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왕위도 세습제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이 왕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됐죠. 농민들의 권리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200년 전에 이런 헌법을 만든 겁니다. 폴란드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달라지겠구나. 다시는 당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제.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지면 안 된다. 저 헌법을 없애야 한다. 오스만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개혁은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792년 5월 10만 러시아 군대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명분은 황당했습니다. 폴란드의 옛 자유를 지키기 위해 리베룸 대토를 없앤 게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도둑이 당신 집 문단속이 너무 철저해서 왔다고 말하는 격이었죠. 더 황당한 건 폴란드 안에서 러시아를 도운 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르고비차 연맹. 새 헌법이 자기들 특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한 귀족들이 러시아에 손을 내민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이익이 먼저였던 거죠. 폴란드 군대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왕 스타니스와프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1793년 1월 23일 2차 분할.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러시아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당시 프랑스 혁명 세력과 싸우느라 빠졌죠. 남은 영토의 절반 이상이 또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조각난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400만, 군대 1만 5천. 더 이상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 이 사람은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영웅이었거든요. 조지 워싱턴 밑에서 싸웠고 미국 육군 준장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는 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미국도 해냈다. 폴란드도 할 수 있다. 1794년 3월 24일 코시치우슈코가 크라쿠프 광장에서 봉기를 선언했습니다. 조국 아니면 죽음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족뿐 아니라 농민들까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농민들에게는 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게 낫과 도끼였습니다. 코사라고 불리는 전투용 낫을 들고 러시아 군대에 맞섰습니다. 4월에는 바르샤바 시민들이 봉기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주둔군을 몰아내고 수도를 탈환했습니다. 한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낫과 도끼로 대포와 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가 서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동쪽에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형국이었습니다. 10월 10일 마체요비치의 전투. 코시치우슈코가 직접 진두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기병대에 포위당했습니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코시치우슈코는 포로가 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쓰러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피니스 폴로니에. 라틴어로 폴란드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사로잡히자 봉기는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11월 4일 러시아 장군 수보로프가 바르샤바 외곽 프라가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프라가 학살. 민간인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보복이었습니다. 11월 5일 바르샤바가 함락됐습니다. 7개월간의 봉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체 수습뿐이었습니다. 1795년 10월 24일 3차 분할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셋이서 완전히 나눠 먹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차 분할부터 3차 분할까지 걸린 시간 23년. 유럽의 대국이 23년 만에 증발한 겁니다. 세 나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폴란드라는 이름을 영원히 쓰지 않기로. 폴란드어 교육도 금지됐습니다. 폴란드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지도에서만 지운 게 아니라 기억에서도 지우려 한 겁니다. 마지막 왕 스타니스와프는 러시아로 끌려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예카테리나의 옛 연인에서 망국의 왕으로.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자들은 한 가지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의 마음속에 남은 나라. 123년의 어둠이 시작됐지만 폴란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806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박살냈습니다. 폴란드를 분할했던 세 나라 중 하나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폴란드인들은 열광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폴란드 청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이 프랑스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들의 충성에 보답했습니다. 1807년 바르샤바 공국 수립.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 빼앗은 땅으로 만든 작은 폴란드였습니다.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폴란드라는 이름이 다시 지도에 나타난 겁니다. 12년 만의 부활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만세. 폴란드인들은 나폴레옹을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까지 무찌르면 옛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1812년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했습니다. 10만 폴란드군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 60만 대군이 녹아내렸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러시아군의 추격. 살아 돌아온 건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폴란드군도 괴멸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빈에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빈 회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바르샤바 공국 해체. 폴란드 땅은 다시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큰 몫을 가져갔습니다. 잠깐 피어올랐던 희망이 다시 꺼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30년 11월 29일 바르샤바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지배에 맞선 무장투쟁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사관생도들이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러시아 주둔군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10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폴란드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만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18만 대군을 투입했습니다. 1831년 9월 바르샤바가 다시 함락됐습니다. 봉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봉기 지도자들은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됐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이 폐쇄됐습니다.
폴란드어 사용이 더욱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수만 명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1살 피아니스트 프레데리크 쇼팽. 그는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피아노를 치며 살았죠. 그의 음악에는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폴란드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곡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없었지만 음악으로 폴란드는 살아 있었습니다. 쇼팽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심장을 바르샤바로 보내달라. 그의 심장은 지금도 바르샤바 성십자가 성당 기둥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63년 또 한 번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1월 봉기. 이번에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정규전으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숲과 늪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습니다. 봉기군은 최대 2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864년 봉기 진압. 이번 보복은 더 잔인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시베리아 유형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귀족 가문의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폴란드라는 행정구역 이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비스툴라 지방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비스툴라는 폴란드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입니다. 폴란드라는 말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두 번의 봉기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유배됐습니다. 그런데도 폴란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폴란드어를 가르쳤습니다. 부엌에서, 지하실에서, 숲속에서. 발각되면 시베리아 유형이었지만 그래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야학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조선어 학회 사건, 한글 교육 탄압. 100년 전 폴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지금 폴란드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1797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나라가 사라진 지 2년 만에 이 노래가 탄생한 겁니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123년 동안 폴란드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도에는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를 분할했던 세 나라가 서로 총을 겨눈 겁니다. 러시아는 한쪽 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반대편. 123년 동안 소잡고 폴란드를 짓밟던 자들이 서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혁명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세 제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폴란드를 삼켰던 세 마리 독수리가 전부 죽은 겁니다. 1918년 11월 11일 폴란드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23년 만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보지 못한 것. 드디어 폴란드라는 나라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노래가 진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한 폴란드에게 주어진 평화는 고작 21년이었습니다. 1939년 이 땅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우슈비츠.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